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상대 교역국과 지금 관세 협상 잘 하고 있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파월 연준 의장도 해임 의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기 입으로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들어오는데 네. 레빗 트위터 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베센트 트위터 막 들어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말을 안 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좀 1분기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했는데 또 이게 너무 좀 쇼크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5월 달 들어서는 이제 테슬라에 조금 집중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작가님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너무 나빴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만 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안 좋았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베센트 얘기하는 부분이랑 실적 안 좋게 난 부분에 내가 빨리 갈게. 이 한마디로 시장을 저렇게 돌릴 수 있는 걸 보면 네. 머스크는 진짜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거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춘광 대표님은 미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뷰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주춤했죠. 주춤하고 네. 잠깐 외도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외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좀 조심했었다고 할까요? 조금 그때 표현들 약간 후달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네, 근데 너무 지금 예측 불가성이고 이러니까. 네, 외도까지는 아니고 잠깐 후달렸다. 네. 그 외도를 하면은 외도인가요? 아니 외도를 할 마음을 품으셨어요. 제가 알아요. 매도라는 게 매도. 아니 외도. 외도. 금정론에서 잠깐 바람필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외도냐는 거죠. 아 매도를 하면 외도. 그거는 모르겠지만 매도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외도를 할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예, 잠깐 하셨잖아요, 그죠? 살짝 흔들렸죠. 사실은. 흔들렸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뵀었잖아요. 네네. 지난주 기점으로 저는 정점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정점에 왔다고 이미 말씀한 드린 적이 있고, 네. 뭐 조금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을 가끔 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되나? 댓글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일단 저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네. 지금으로부터 향후 한 1년, 2년 정도만 이렇게 넓게 보면 시야를 앞뒤쪽으로 넓게 보면 지금 이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저는 믿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크게 기대 이상의 뭐 정말 unexpected한 어떤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베센트 장관이 아예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대로 가는 건 서로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역 합의 자체에 대해서 2, 3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90일 유예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2, 3년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 뭐 관세 얘기를 그냥 접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관세 얘기는 무마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아, 않고요. 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제스처는 니네가 와,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네네. 라고 했다면 저 역시도 그런 예상을 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도 조금씩 이렇게 한 발짝 가는 것이죠. 4월 16일 날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한테 메시지 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00강으로 바꿨고 담당자 아주 강경파에서 그래도 조금 오픈 마인드에 있는 2,000강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는 그 주석을 달고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가려면 그 아시아 사람들 체면도 중요하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막 녹록국가라는 펴가 발언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내 면을 세워줘야 내가 가도 갈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차피 썰이긴 한데 네. 어제 트럼프의 오늘 새벽의 발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그래 좋아 나도 좀 움직일게. 결국은 그래서 중간선이 미국 쪽인지 뭐 중국 선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그 시나리오를 이미 뭐 보고 있었고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FTA 협정할 때 보면 종목 하나하나 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막 이러다가 연기되잖아요.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프레임워크를 합의한다. 합의할 프레임워크를 합의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디테일은 하나도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작금의 이 관세의 어떤 스트럭처라고 할까요? 큰 구조는 뭐 자료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정말 무지막지한 네. 관세를 때렸죠. 그 전까지 미국의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그 거래국들에 때리고 있었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2%였어요. 그걸 4월 1일까지 뭐 부분 관세 때리고 알루미늄 때리고 멕시코 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 관세 평균을 9%까지 끌어올렸다가 4월 2일 날 26%, 그러니까 레인지만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마다 틀리니까 25에서 한 30%까지. 지금 90일 관세 이후에 또 프레임워크를 위한 연장, 이 얘기는 보편 관세 10%는 일단 그대로 두고 픽스로 가져가되 그 이상 15에서 20% 되는 이 보복 관세성으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결국 위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위너. 저 위너가 될 거다. 친 트럼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각하기 전에 평균 보복 관세율 평균 실효 관세율 평균이 2.2%였던 걸 지금 베이스 케이스가 10%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관세 수입 확보하고 쇼잉오프하고 정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관세라는 게 그 경제 논리 아닙니다. 이거 정치 논리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네. 어제 말 조금 백기 들었다 이거는 우리끼리의 표현인 거고요. 전체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부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죠. 어찌됐든 이제 기존에 생각해 보면은 엄청 고율의 관세를 이제 매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교역국도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렇게 보면은 또 기존의 관세율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또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출연했을 때 그런 네. 표현 들었던 기억이 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라는 분이 일기 때도 그랬고 네. 제가 그분 30대 때 했던 인터뷰 책자 적지 않게 봤거든요. 네. 항상 이분의 협상의 이 스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막 정말 혼란을 가중을 시켜요. 그리고 이만큼 딱 요구하는 걸 갖다 했다가 사람이 정말 멘탈을 흔들어 놓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 주듯이 나 요만큼만 할게. 지금 딱 그런 국면인 거죠. 제가 그런 표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패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늘 지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쩌다 일찍 오면은 굉장히 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입장,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이 문제를 정말 갖고 온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죠. 그런 어차피 식의- 말만 했으니까. 그렇죠. 리얼 그리고 실제 실제는 그 보복 실효 관세 평균 10%까지 딱 일단 모든 국가나 이분 우리 앵커님들이나 저 역시도 그래 10%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 느낌인 예. 거죠. 그렇죠. 세 자릿수에서 지금 두 자릿수로 내려간 것만으로 다행이다. 이런. 그런 식의 맞아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파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빨리 하라고 한 건데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장을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이 관점 자체도 좀 낙관론을 견지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유일한 트럼프가 지금 파월한테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막 해임할 거고 자를 거야 하루 만에 말 바꾸고 사실 이 말이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작년 대선 기간 내내 했던 얘기예요. 뭐 연준 위원들 나보다 금리도 몰라 내가 대통령 되면 잘라버릴 거야 내내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을 본인이 키워놓고 그걸 위해서 금리를 가격 올리기 위해서 금리 낮춰라 그걸 저기 페드 의장한테 지금 덤태기 씌우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인 희생양을 삼은 게 아니냐 저는 그것도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두 다 나한테 굽신거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겠는데 그 제롬 파월만 유일하게 아주 뉴트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래도 나는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야. 이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 부분이 여담이지만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 파월 전 같은 경우는 보통 IB에 있던 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페드 의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대응도 해갖고. 예, 대응도 좀 하는데 근데 파월은 다른 파월은 나온 답만 가지고 계속 의사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도 딜레이고 그다음에 인하도 딜레이고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면 어제도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표현 드렸지만 그 어떤 정책을 선제적으로 프리엠프티블리하게 하느냐 사후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역사가 판단을 하겠죠. 어떤 정책이 제대로 했는지를 물론 파월이 2021년도에 그때 뭐
제레미 시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금리 물가 뜰 거니까 금리 미리 올려라 했는데 한번 실기를 하긴 네, 했습니다. 했죠. 근데 그게 지금의 파월의 정책의 스탠스를 비판하는 명분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제롬 파월이 지금의 스탠스를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고 저희 하우스 역시도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드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근데 파월이 이제 뭐 해임이 당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제 미국 연준이란 건 어쨌든 달러를 관리하는 이제 단체라면 단체고 좀 은행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제 파월을 이제 해고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진짜 흔들릴 수 있는 당연합니다. 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실익도 없고요. 그 제롬 파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소송하겠죠. 내년 5월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입각한 이후에 그 법에서 보장된 기관의 장들 몇 명을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야인 생활할 때 워싱턴의 로펌들 굉장히 괴롭히는 로펌들이 있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작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 제롬 파월은 이 전 세계 미국만의 중앙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대로 이 미국 자산 더 넓게는 그러니까 달러 자산 더 넓게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해쳐버릴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모한 뭐 정치적인 레토릭까지는 뭐 마음대로 구사하겠죠. 권력의 정점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엑시큐션하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연준 입장에서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5월 아니면 6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6월에 하나, 5월에 하나 한 달 차이잖아요. 뭐 앵커님 예. 말씀에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네네. 저는 5월, 6월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고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에 나오는 실물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근데 불과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리테일 세일즈 굉장히 셌습니다. 물론 네. 관세 영향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5월 거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5월과 6월 데이터를 보고 그레이터 컨피던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네네. 올 연초에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있을 때까지는 봐야 될 거야. 그런 스탠스가 변할까요? 저는 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지금 4월 달까지 나온 데이터는 이제 사재기 때문에 나온 데이터야라고 추정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맞아서 5월 달 나오는 데이터들이 갑자기 나빠져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빠졌을 네. 경우에. 그러면 그때 나빠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도 결국은 침체는 와버렸잖아요. 와버린 네. 상태가 되면은 이제 25가 아니라 50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빅스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뭐 실기했다. 네, 실기했다. 네. 뭐 이러고 막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점을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로직이 깨지는 부분이 결국 5월 달에 CPI 데이터나 PC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 이건 완전 이제 노답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죠. 하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전망을 쉽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 운용의 타입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미리 이렇게 배팅을 하려고 하진 않고요. 네. 저도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이 업계 한 30년 있다가 독립을 한 입장인데 대응을 하는 것이 히트레이쇼를 그나마 높이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차라고 하는 게 뭐 한두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긴 흐름으로 보면 얼마나 크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데이터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아주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거는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둔화는 걱정할 상황은 적어도 아직은 아니고. 지난주까지 예. 발표된 데이터는 양호하게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1년하고 5년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뭐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예. 그 답을 드리기 이전에 이 소프트 데이터지 네네. 않습니까? 서베이 심리 지표, 기반으로 한. 예, 예. 이게 뭐 짧은 경험이지만 한 30년, 20년 정도 이렇게 운용할 때 애널리스트 할 때 보면 이런 심리 지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반대로 그 악재가 해소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안정이 됩니다. 네. 내내 그래 왔고요. 예. 2022년도까지 볼 필요도 없이 2023, 202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ISM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지난 2년 동안 경기 펀더멘털 굉장히 좋은 구간 동안에 40 밑으로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돈 풀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뭐 어쨌건 네, 네. 그래서 중앙은행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일각에서도 보니까 말씀이 나온 김에 재정 지출 같은 거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트레저리 그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제가 한번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나라의 국간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지금 7,890억 달러였다가 지금 잔액이 3천억 달러로 줄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굉장히 더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라든가 정책 집행 그분들이 뭔가 긴축해야 되고 돈 아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데이터 확인을 안 하고 돈을 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재무부에서 재무부 고간 통장 잔액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줄어들면 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상원 예산 결의안 거기 담긴 게 제일 마지막 주요 세 번째 포인트가 5조 달러 이상 연방 예산 증액하는데 법안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여유를 계속 생겨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결국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이미 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겠죠. 할 수 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들 실적, 일단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돋지 말고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좀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떴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할 거냐? 첫 번째 방금 말씀해 주신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의 투심이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응집돼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사실 이런 영역은 썰이고 다 전망이고 그런 건데 저는 웬만하면 썰 같은 거를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네. 뭐 어제 같은 장은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그래서 저도 뭐 지난주 이후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렇고 조금 내가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다. 네,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 근데 하나 애드업 드리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 3년 동안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안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네. 비싸서요. 뭐 비싸고 싼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네.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게 비싸다 싸다 특히 저희 하우스는 밸류에이션 갖고 의사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걸로 판단을 하시나요? 뭐 아주 단순한 잘 아시겠지만 주가의 장기적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매출액 성장입니다. 회사가 성장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 성장률이거든요. 네. 9페이지를 한번 꼭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배트맨이라고 돼 있는 차트일 텐데 작년 연말에 이제 엔비디아 등 M7들이 주가가 막 흔들리면서 이게 추이가 굉장히 궁금한 그게 많았었죠 시장에. 그래서 2023년 2, 4분기 때부터 분기별 EPS 성장률 그래프를 제가 브로드컴 포함해서 배트맨이라고 불렀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네. 근데 확신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브로드컴만 빼고 나머지 M7의 종목들의 대부분 추이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이 2023년 2, 4분기 때 EPS 성장률부터 최근까지 지난 24년도 4분기까지의 EPS 성장률이거든요. 하나같이 쭉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별로 EPS 성장, 이익 성장 추세가 계속 감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저 주황색 가장 왼쪽 엔비디아 바 차트에 왼쪽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저게 20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때 EPS 성장률이 그때 뭐 거의 600% 가까이 치솟았었어요. 분기 이익 성장률이 600%였습니다. 이걸 반영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런데 저게 쭉 떨어지더니 지난 4분기에 82%가까지 쭉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까지 올랐던 폭발적으로 올랐던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이 관세를 떠나서 M7에 대한 밀집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집중돼 있는 걸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죠. 그 일환으로 테슬라도 보시면 거의 유일하게 테슬라가 지난 1, 4분기 빼고 나머지 지난 2년 내내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저런 상태에서 주가가 400불까지 가고 이건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매출액도 이번에도 매출액이 꺾였지만 이 매출액 꺾인 추세가 이번부터 꺾인 게 아닙니다. 몇 분기 계속 꺾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처럼 단순하게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테슬라는 그래서 어차피 뭐 옵티머스, 뭐 FSD, 그다음에 뭐 ESS,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으로 사는 주식, 이제 펀더멘탈로 사는 주식이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자들은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투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 뭐 심지어는 무슨 화성 얘기까지 하고 뭐 인공위성 얘기한 테슬라 자동차주 아닙니까? 자동차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주면 이 밸류에이션을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테크주냐 자동차주냐 저는 아직 반반이라고 봐요. 그럼 살 수가 없네요.
애도 확실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밖에 네, 없네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주, 테크주로 보는 쪽은 이제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뭐 FSD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또 ESS까지 여러 가지 성장 쪽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차 회사다. 근데 지금 제가 처음 뵀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네. 본다는 보수적이라는 표현해 것도 주시면 거지만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그러셔서 그런지 일단은 파월처럼 네네. 정확하게 숫자로 나온 걸 데이터. 가지고 네. 판단하겠다. 바로 어차피 봐주시면 그냥 딱 봤을 때 테슬라는 계속 실적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저 밸류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데이터 그러니까 기반으로. 뭐 네. 제가 뭐 굉장히 깊은 뭐 그냥 난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저희 심플하게 펀더멘털 수치를 네.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데 제가 짧은 검이라는 표를 지금 3번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틀린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테슬라 지금까지 얼마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수익을 낸 분들, 물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별로 없지만, 근데 이제 보통 수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보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신격화된 거죠. 예. 그걸 펀더멘탈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랑 그런 얘기할 때는. 분들께는 이제 저희 같은 짧은 식견 갖고는 선택이 안 되시겠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여기에서도 뭔가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투자 대상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한 이후에 지금 관세 정책 이후에 M7 매그니피센트 7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발을 했어요.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 기류를 좀 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세요. 분명히 있겠죠. 어. 왜냐하면 너무 싸졌지 않습니까? 아, 싸졌다. 예, 그리고 방금 보셨던 차트, 예. 그 다음 차트일 텐데 네. 제가 주가,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지표죠, 퍼, 네. ROE 이런 것들을 쭉 적어왔습니다. 그로스 마진까지 쭉 적어왔는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퍼가 지금 애플부터 쭉 보시면 엔비디아만 대표적으로 보시죠. 엔비디아가 한 두세 달 전만에, 서너 달 전만 해도 엔비디아의 퍼가 거의 54배, 55배까지 네네. 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아직도 많이 내고 있는 추세가 감소건 하고 있지만 이런 주가가 지금 주식이 33배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 단기적으로 되팀의 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이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총 비용 대비 얼마나 남기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이게 무려 75%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뭐 자꾸 테슬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밑에서 두 번째 테슬라를 보시면 퍼가 106배입니다 지금. 지금 약간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테슬라가 그 퍼 밑에서 세 번째 열을 보시면 네. 행을 보시면 테슬라가 여전히 퍼가 106배고 그로스 마진이 불과 18%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저희 입장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견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45%가 빠졌는데요. 네. 지금 200이었다가 지금 표가 106이 됐는데 그런데 퍼가 여전히 100배가 넘습니다. 네. 어려운.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오늘 뭐 브로드컴을 홍보하러 올 자리는 아니지만 방금 앞선 그래프 그 EPS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배트맨 중에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EPS 성장률이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 브로드컴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그리고- 사실 대본에는 없는데 저 팔란티어 좀 여쭤봐도 돼요? 아,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 뉴욕 증시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 이런 종목이잖아요. 팔란티어 테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AI 또 국방 AI 뭐 정부 쪽 그 수주뿐만 아니라 민간 쪽 지금 수요도 엄청나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직 주가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꽤 저는 있거든요. 무궁무진하다라는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예. 변동성은 워낙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 커머스 쪽에 네. 그러니까 그 메인 스트리트 쪽을 뭔가 리빌드업 하자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엮여 있는데 네. 그거의 브레인 역할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그 헤비한 회사죠. 그러니까 예. 어떤 의미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쉽게 넘어갈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종목은 이게 아니다. 125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한 60달러까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97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확실히 이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좀 대기 매수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종목 전문가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3년, 5년 네. 팔란티어가 발군의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근데 그거 아까 보여주신 P나 이거 그림 그리면 되게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팔란티어는 당연히 높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높게 그런데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종목이라고 하는 게 네. 테슬라도 사실 자꾸 테슬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50불 당시에서 400불까지 갔다가 지금 250불 다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 11월 6일이었었나요? 11월 5일이었죠. 대통령 선거했던 날이. 그 이후에 70%까지인가 100% 거의 올랐다가 그게 거의 깨끗이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11월 6일 날 이후에 올랐던 건 그때도 그 표현 드렸는데 정치적인 프리미엄이 이제 해소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테슬라를 잘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머스크가 저기 들어갔으면 뭘 얻으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뭐 얻을 게 있으니까 들어가지 미국을 구하려고 들어갔을 것 같지 않아요. 머스크는. 당연히 그 생각을 네, 저도 그러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얻어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머스크가 뭐를 트럼프한테 하나라도 받으면 뭐래도 좀 이렇게 확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테슬라는. 말씀드리면 지금 없다. 현재까지는 그건 딱히 안 없다. 보이긴 합니다. 이제까지 주가 올랐던 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반납했다. 욕을 먹고 다 좋은데 그동안에 개인 돈 막 뿌려대면서 선거 후원하고 했었는데 그거 뭐 한 돈 1,000억 썼나요? 한 2,000억 썼을 겁니다. 주가로 얻은 게 수백조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반납이 됐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저한테는 뭐 제가 사실 종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 반대급부로 어떻게 뭐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뭔가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왜 다른 전문가는 그때 그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ESS 사업에 필요한 그 LFP 배터리 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 이것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또 FSD 그 자율주행 비감독 버전 빨리 승인 내주면 뭐 예를 들면 저도 네, 그 생각을 이것도 사실 했었죠.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거고. 근데 트럼프가 머스크 같은 천재가 네.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할까? 뭐 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아까 어저께 들었던 생각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도 올라. 그러고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도지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도로 갈게. 그래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정상적이진 되잖아요. 않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실적, 펀더멘털 뭐 그게 결국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금 3,500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금 지금 4,000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4,000달러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금 골드바라고 하죠. 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3개 갖고 있다가 골드바 사업하느라고 3개. 팔았는데 너무 일찍 팔았죠. 근데 그동안에 금이 올랐던 거는 연초 이후에 올랐던 건 사실 안전자산 내지는 미국 달러 자산, 뭐 주식, 네. 채권들이 던져지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올라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해석했던 당시의 그 내용은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패권 싸움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중국은행,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외환 보유를 갖고 있을 때 현재 지금 전 세계 18조 정도의 외환 보유고 중에 평균 55% 정도를 US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을 빼거나 패권 싸움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 자산, 미국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있겠죠. 그러면 그 대신 뭘로 내가 가치를 저장할 거냐? 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또 미국에서도 올 연초 들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GDP 나오가 보면 지금 현재 1사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인데 금 수입을 빼면 마이너스 0.2%. 네.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지금 0.5%.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이게 결국은 패권 싸움의 일환으로. 패권 싸움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부분 다 포함할 텐데 네.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 지난 2년 동안의 상승은. 근데 분명히 그게 유지되면서 올해 들어서 애드업된 거는 이제 관세 때문에 불안해지고 하니까 채권 던지고 주식 그 미국 국채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수요가 조금 더 애드업이 된 게 아닌가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엔비디아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왜냐면 앞서 브로드컴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엔비디아는 어때요? 지금 뭐 화웨이에서 중국의 그 반도체 AI 칩 되겠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직격탄 있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굉장히 있고.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예. 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싸져 있었으니까. 뭐 이를테면 정답은 없겠지만 엔비디아가 어디까지가 정점일 거냐. 네. 뭐 이전 고점 보면 130불, 140불 되겠죠. 150까지 갔었죠. 뭐 예. 적어도 그냥 썰입니다. 이건 예. 12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되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2.2에서 기본 10%까지 부과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재정 수입, 관세 수입 충당해야 되고 어쨌건 이번에 예산 결의안 통과되고 법안이 되면 이게 이제 쓸 돈은 있는데 뭐 이런 표현 앞가지가 날 테니까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세가 한 4배 정도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 수입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엔비디아만 해도 해외 수입하는 이게 제품 구성의 비중이 거의 한 7, 80%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훼손이 있겠죠. 네, 그런 영향을 보면 이게 뭐 140% 올라가고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막 엔비디아가 제왕으로 군림하고 이런 분위기는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M7에 네. 집중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고 당분간도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